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감싸 안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몇 달 전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품에 쌓여 있었는지 또 우리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살았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놀랍고 또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며 사연을 쓰고 있는 것도 역겨울 지경이지만 제 속에 있는 혹덩어리를 털어내보려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보게 됐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반짝반짝한 걸 참 좋아했어요.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엔 좀 유난스럽다고 느낄 정도였죠.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머리에는 항상 화려한 머리핀을 꽂고 다녔고 옷은 웬만하면 핑크색이었어요. 체육 시간 있는 날 말고는 운동화를 거의 신지 않았고 학교에 구두를 신고 가는 날도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나다 싶지만 그땐 그게 제 전부였어요. 와, 오늘도 공주님이네, 공주님이야.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니면 안 불편해? 완전히 공주병. 나는 공주병 걸린 애랑은 안 놀고 싶은데. 누가 보면 공주님 파티 가는 줄 알겠다. 오늘도 같이 줄넘기 못하겠네. 그럼 우리끼리 간다. 친구들은 대놓고 놀리기도 하고 저를 배척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보통 애들이었으면 얼굴 빨개지고 쪽팔려서 울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공주라고 불러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간질간질해졌어요. 비아냥인지 놀림인지 장난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다들 저를 공주라고 불러준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짜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들은 그런 별명 싫어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의도가 뭐든 어쨌든 저를 공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좋았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핀을 하나하나 꽂아보고 치마가 빙글 도는지 괜히 한 번 더 돌아보고 혼자서 중얼거렸죠. 공주는 이래야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만 그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2살 차이 나는 동생이었는데 남들이 흔히 말하는 왕자님 같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딱 하나였죠. 제가 부리는 머슴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우량하였어요. 또래 애들보다 키도 더 컸고 힘도 유난히 셌죠. 밖에 나가면 어른들이 와, 얘는 뭐 먹고 이렇게 컸어?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그 힘센 동생이 제 앞에만 서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작고 말랐거든요. 그래서 늘 동생 등이 제 전용 자리였죠. 동생은 늘 저를 업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우애가 좋은 남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제가 업으라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저를 이기지 못하는 동생이 억지로 업어준 것이었죠.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힘이 세고 키도 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반항할 수 있었을 텐데 동생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대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도 힘이 세다는 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보통은 사춘기만 와도 누나 말 안 듣고 버티기 마련인데 동생은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늘 동생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누나는 네가 지켜줘야 해. 여자한테는 절대 힘쓰는 거 아니다. 특히 누나한테는 더더욱. 누나는 맨날 나한테 주먹질하는데. 누나가 때린다고 아픈 거 아니잖아. 누나가 얼마나 연약한 여잔데. 알았지? 아빠랑 약속하는 거다. 그 말을 동생은 진짜 말 그대로 새겨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더 당당해졌죠. 누가 뭐래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저는 공주였고 동생은 제 말을 들어야 하는 머슴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어서 안달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졌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했죠.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너는 진짜 공주처럼 산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가능했던 건 우리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부모님은 능력이 있었고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이었죠. 애가 좋아하면 그게 제일이지가 부모님 입버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누릴 수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저는 솔직히 대학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부모님은 늘 나중을 생각하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러려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밑바닥을 기어가는 제 성적표가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죠. 점수가 이게 뭐냐? 내가 다른 건 다 봐준다 쳐도 성적이 낮은 건 절대 용납 못해. 엄청 못 본 것도 아닌데. 중간은 안 돼. 항상 상위에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다른 집 자식들이랑 비교를 좀 하시는 편이었어요. 누구네 아들은 벌써 어디 붙었다더라. 누구네 딸은 해외로 나갔다더라. 이런 말이 밥 먹듯이 나왔죠. 그러면서 꼭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 애만 대학 안 나오거나 지방대 출신이면 안 되지 않겠냐? 정 안 되면 유학이라도 가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겁했어요. 유학이라니요? 해외에서 사는 건 정말 죽어도 싫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뭘 하나 하려면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무엇보다 한국처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불편한 걸 참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저는 죽어도 해외가 싫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면 뭐든 괜찮았어요.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바로 행동에 들어가셨어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또 공부, 주말에도 공부. 사실 제 주변 친구들 사정도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쭉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았고 있는 집 자식들이 많아서 과외라는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성적이 확 오르질 않았죠. 그때 부모님이 방향을 틀자고 하셨어요. 그럼 다른 재능을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미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선택지가 없었죠. 근데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애들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미술하던 애들이랑은 출발선부터 달랐거든요. 결국 저는 미술 실기 쪽을 포기하고 미술사학 쪽으로 전공을 돌렸어요. 손재주보다는 이론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능은 말 그대로 망쳤어요.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도 느낌이 왔죠. 재수를 하게 됐고 그 1년은 정말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은 한방에 서울대에 붙었어요. 그것도 생활체육 전공으로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큰 체격을 놀리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게 통했죠. 그 뒤로 부모님의 걱정거리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동생이랑 저 둘 다 공부머리가 뛰어난 편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거든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냉철하셨어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더 무서웠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가기도 했어요. 아마 그런 태도 덕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거겠죠.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성적보다는 노는 데에 시간을 더 쏟고 있을 무렵 부모님께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았어요. 이 녀석들은 사업하기엔 글렀다고요. 말로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분위기로 다 느껴졌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유독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딸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죠. 아빠는 골라둔 사위감이 있다. 아빠,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남자는 성격 좋고 잘생기고 다 필요 없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보다는 차라리 똑똑한 사위를 얻어서 사위에게 넘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이 그렇게 불쾌하진 않았어요. 제 동생도 저도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 뭐 어쩔 수 있나요? 신기하게도 그 말에 저랑 동생은 별 불만이 없었어요. 애초에 우리는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동생도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아버지 자리에 앉아 무게 잡고 앉아 있을 상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이 오히려 현실적이라 느껴졌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동생은 꽤 괜찮은 축구 구단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몸 쓰는 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동생은 그게 잘 맞았죠. 저는 미술사학 전공을 살려서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부모님의 도움은 솔직히 말하면 꽤 들어갔죠.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었어요. 그 사실이 연구소의 소문으로 쫙 퍼졌고 처음엔 은근히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 점심 먹으러 가면 슬쩍 자리를 피한다든지 회의 때 제 의견만 묘하게 무시한다든지 그런 게 느껴졌죠.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다녔어요. 괜히 더 밝게 인사하고 일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기피하는 일도 맡아서 척척 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20대 후반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선자리에 나가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이제 슬슬 너도 선자리에 나가보자. 결혼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연구소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자리예요. 나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아버지는 일찍 사위를 맞이해서 사업을 물려줄 수 있는 기량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싶어 하셨죠. 그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내 돈이라는 걸 벌기 시작하니까 그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부모님께서 용돈을 넉넉하게 주시긴 했지만 부모님이 준 돈이랑 제가 번 돈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모님 몰래 사고 싶은 걸 사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쓰는 그 기분. 남들처럼 노후를 위해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도 묘하게 재미있었어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생각보다 짜릿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이야기보다 오늘 월급이 어디로 갈지가 더 중요했어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인생이 피는 것이다. 그 말이 처음엔 웃겼고 나중엔 귀찮았고 결국엔 숨 막히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버텨도 대화의 결론은 늘 같았거든요. 결혼을 해야 사람 인생이 완성된다는 듯한 그 태도가 점점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30을 넘기고 나니까 버티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31살이 되던 해, 저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미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고 무려 2년짜리였죠. 죽어도 외국에 나가기 싫다고 그렇게 버티던 제가 결국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좀 웃겼어요. 33살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성화는 더 거세졌어요. 아빠가 2년 동안 얼마나 벼렀는지 알아? 이제 도망갈 데도 없지? 어머니 말에 저는 웃기만 했어요. 도망칠 데가 없다는 표현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결국 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선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대충 나갔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퇴짜 놓고 아버지께 크게 혼난 날에는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쳐 나오기도 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선자리가 덜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선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배경은 별로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죠. 어릴 때부터 혼자 공부했어요. 집안이 넉넉하진 않았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묘하게 흥미를 느꼈어요. 제 주변엔 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 같기도 했고 드라마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개천용이었어요. 요즘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개천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시대라고들 하지만 남편은 정말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저보다 1살 많은 남편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학원 같은 건 다녀본 적도 없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혼자 공부했거든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진 않았어요. 집안이 무척 가난했던 건 아니지만 학원을 보낼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고 했어요. 대신 혼자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고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형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형이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변호사 하거든요. 제가 수능 준비할 때 옆에서 공부 많이 가르쳐줬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 역시 개천용이었어요. 변호사가 되었고 로펌 대표 딸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전했을 때 아버지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법조인이 사돈댁에 있으면 좋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눈빛이 달라지셨죠.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서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여태까지 선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보통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거든요. 말투도 조심스럽고 괜히 한 번 더 웃어주고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죠. 근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굳이 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례한 것도 아니었는데 딱히 저를 공주님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제 오기를 건드렸지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생 공주님으로 살아왔잖아요.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대접을 받아왔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도 공주님이고 싶다는 오기 같은 게 생겼어요. 인정받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 눈에도 제가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게다가 외모가 정말 준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선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죠. 약간 오바를 보태자면 연예인을 닮았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한데 전체적인 인상이 꼭 이병헌을 닮은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속으로 살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여기 나왔지? 괜히 심장이 한 번 더 뛰더라고요. 말도 참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아부도 없고 웃기려고 애쓰지도 않았죠.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날카로워 보이면서도 묘하게 여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말수가 적은데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오래 남는 스타일이었달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대화 별로 재미없으셨죠? 아니요. 저는 나름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보통 저한테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이빨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말 그대로 선짜리니까 서로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고 그것만 잘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대답에 제가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굳이요. 라는 말이 왜 그렇게 당돌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걸렸죠.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답지 않게 용감했죠. 그렇게 우리는 2번, 3번 만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만날수록 어색함은 줄어들고 대신 편안함이 쌓였어요.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리듬을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됐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주변에서 보기엔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저랑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냥 입사가 아니라 파격 승진까지 곁들여서요. 우리는 꽤 괜찮은 부부였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요. 남편은 우리 집에 잘했어요. 베를사 위로 들어온 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고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건 저도 느꼈죠. 하지만 단순히 눈치만 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일머리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선자리를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아무나 앉힐 분은 아니었죠. 그 정도는 다 계산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잠들기 전에 꼭 식탁에 앉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서 하루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지까지요. 서로의 세계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았어요. 알아듣기 힘든 부분도 많았죠.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저는 은근히 소중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남들처럼 눈이 맞아서 연애하고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요. 그때 저는 이 결혼이 꽤 잘 굴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죠. 남편의 일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바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오면 표정부터가 달랐거든요.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와인 한 잔 하던 그 여유는 사라졌고 어느 날부터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고꾸라지듯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샤워도 대충 하고 말수도 줄고 눈을 마주칠 틈도 없이 잠들어 버렸죠. 신혼최는 제 팔을 베고 자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등을 돌리고 자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한 지 불과 1년도 차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런 건가 싶기도 했고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요.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건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나이가 35이었거든요. 지금 아이를 갖는다고 해서 빠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죠. 혹시 우리에게 아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지금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당신이 더 힘들 거야. 나는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걸. 우리 조금만 미루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바빠서만은 아니라는 걸요. 같이 이불을 덮고 누워도 뭔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유부녀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툭 끊겨버리는 그 느낌.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길 바랐고 뭔가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남자에게 좋다는 건 다 챙겼어요. 장어탕부터 시작해서 붕어즙이니 뭐니 누가 좋다더라 하면 바로 주문했죠. 여보, 이거 몸에 좋은 거래. 특히 남자한테. 좀 먹어봐. 이런 걸 왜? 탈라면 어쩌려고. 비린내도 싫고 안 먹을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깎여나갔어요. 내가 너무 혼자만 애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거울을 보면 예전처럼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애처로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히 내려가는 거구나 싶었죠. 그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과가 눈에 띄게 나오면서 월급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고 아버지 역시 남편을 점점 더 믿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월급이 오를수록 기고만장해진 건 남편이 아니라 시댁이었어요. 처음 상견례를 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셨어요. 집에 처음 오셨을 때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셨죠.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집에 이런 귀한 손님이 오시다니. 그 말투에는 진짜 긴장과 위축이 섞여 있었어요. 신혼 초에도 마찬가지였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했고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능력을 인정받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어깨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했어요. 말투가 살짝 달라지는 정도였죠. 사돈 회사에 우리 아들이 없으면 일이 안 굴러간다더라. 사돈이 믿고 일을 전부 맡긴다는데 이제 금방 사장님 되겠어. 네, 아버지도 회사를 물려줄 생각으로 그 일을 사윗감으로 점 찍어 두신 거니까요. 우리 아들이 능력 없이 자리만 차지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그 자리를 따낸 거야. 알지? 원래 될 놈이었던 놈이라고. 그 말이 점점 자랑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확신이 됐어요. 이제는 본인 아들이 회사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당당하게 여기셨죠. 게다가 아주버님 상황도 한몫했어요. 로펌 대표 딸과 결혼한 아주버님은 로펌에서 고공승진을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은 더 밝아졌어요. 마치 아들들의 성과가 본인의 공인 것 마냥 어깨가 하늘로 치솟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의 성공이 확실시될수록 며느리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시곤 했었죠. 더 이상 시어머니는 가난에 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돈 벌어서 집도 해주고 용돈도 척척 주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니까 태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요. 아마도 결혼 2년 차가 지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말투가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돌려서 말씀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저를 향해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제는 가질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러게요.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그이가 워낙 바빠서요. 임신하는 건 여자하기 나름인 거지. 우리 아들은 사돈 입맛에 맞게 딱딱 일 처리를 하는데 왜 우리 며느님은 내 입맛에 맞게 굴지 않을까나? 우리 집에서 남편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고 누구나 인정하는 핵심 인력이었지요. 반면 저는요. 제 자리라는 게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작 저는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노력할게요. 저는 정말 아이 낳고 싶어요, 어머님.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사람이 말이야 제일 쓸모없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아무것도 못 해내고 결과도 못 보여줄 때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우리 집에는 차마 전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 역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냈으니까요. 남편은 늘 바빴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휴대폰이 울렸고 집에 있어도 늘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도 항상 심각했죠.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갑질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라고 말하기엔 남편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거든요. 이미 짊어진 게 많은 사람한테 그런 짐을 하나 더 얻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 대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빠, 이제는 남편한테 회사를 물려줄 준비가 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러냐? 그냥 그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슬슬 아이를 가질까 싶은데 그이가 워낙 바쁘니까. 아빠는 진작 말하지 그랬냐며 안 그래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남편에게 회사 운영을 시켜볼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 이제 곧 이 사람도 완전히 자리를 잡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미리 이벤트성으로 촛불까지 켜고 꽃도 준비해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지쳐서 퇴근을 한 남편은 지방고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했겠나 싶었는지 한숨을 푹 내쉬며 표정을 갈무리했어요. 나 피곤한데. 여보, 우리 아이 가지자. 아버지께서 올해 안으로 당신한테 회사 물려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 장인어른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오늘 들었어. 내 나이가 이제 36이야.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날부터였어요. 정말로 그날부터 남편은 다시 저와 함께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보고 누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남편 나름의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우리가 같은 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게 오래 갈지 몰랐지만 그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3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속이 계속 울렁거렸어요. 감기 기운처럼 몸이 으슬으슬하기도 했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어요. 2줄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한 2줄이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진료실에 누워 초음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집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산모수첩 받아가세요 하는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지 그저 믿기지 않았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숨도 안 고르고 말했죠. 엄마, 나 어떡해. 나. 아니, 출근도 안 하고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나 임신했대. 나 임신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엄마는 멍하니 저를 보다가 결국 울어버리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직접 말했죠. 임신했다고요? 아버지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셨고 남편은 제 2손을 꼭 잡고 감격한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좋아할 거면서 왜 그동안 아이를 가지는 일을 미뤘었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이 일을 두고두고 문제 삼기 시작했지요. 뱃속 아이는 오시성인데 왜 친정에 먼저 알렸니? 네? 아, 병원 갔다가 바로 친정에 갔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우리 집에 먼저 알렸어야지. 이래는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인데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예의는 어디서 배운 건지. 저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죠. 참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입덧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보통은 엄마가 해준 음식은 들어간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음식은커녕 물까지 개원했어요. 하루 종일 속이 뒤집혀 있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결국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야만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면서도 속은 계속 울렁거렸고 몸은 점점 말라갔어요. 그렇게 임신 4개월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 성별을 확인하러 병원에 갔죠. 그날도 늘 그렇듯 침대에 누워 초음파를 보고 있었는데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말이 없더라고요. 산모님,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건가? 수액만 맞고 버텨서 그런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저는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유산 수술을 제가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술 후 눈을 떴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텅 빈 느낌이었죠. 그때서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저는 순간 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아직 정신이 없어서. 됐다. 할 말 있어서 온 거니까. 자, 인사부터 해라.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저 오늘 유산 수술했어요. 그래서 온 거다. 정신 없을 테니까 그냥 말아마. 옆에 이 아가씨가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한다. 우리 아들이라니, 지금 그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이야기예요? 우리 첫째는 왜들 먹여? 우리 아들이 이제 회사도 물려받을 거고 너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게다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지 뭐니? 하늘의 뜻이야. 자말 말고 이혼해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 남편의 상간녀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병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요. 다른 날도 아니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무려 유산 수술을 한 날이었다고요. 그것도 갑자기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아서 응급으로 진행된 수술이라 남편도 다른 가족도 미쳐오지 못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상간녀를 그것도 임신을 한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상간녀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혼까지 하라고요? 저 여자 뱃속에 그의 아들이 들어있다고요? 제정신이세요? 누구보다 멀쩡한 상태다. 내가 제정신이니까 너를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저요,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못 넘어가면 어쩔 건데. 넌 이미 끈 다 떨어진 아이야. 우리 아들이 회사 물려받으면 네 가치는 하락한다는 거 모르니? 기가 막혀. 불륜을 저질러 놓고 지금 우리 아버지 회사는 물려받겠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물려받아? 한시가 급한데. 차근차근 다른 경영인 구하면 됩니다. 그이 아니어도 다른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시간이 버텨줘야 말이지. 어머, 너 아직 모르니? 네 아버지 말이다. 시간이 별로 없지 않니? 우리 아버지한테 시간이 별로 없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쩜 딸에게도 비밀로 하셨을라나? 네 아버지 가남이야 가남. 저는 그 순간 입을 떡 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만 껌뻑였죠. 가남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장난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시어머니께서는 못 믿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은 알고 있었대요. 간암에 걸린 아버지에게 이식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 사실을 자식들이 말을 하면 간을 떼어주겠다고 할 테니까 자식들에게 평생 약을 먹게 하고 싶지 않아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간이식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안 하신 거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모조리 다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하느라 아주 힘드시다고 하던데 네 아버지 회사 우리 아들 아니면 물려받을 사람 없어. 회사 망하는 꼴 보거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잔말 말고 이혼해. 어떻게 유산 수술을 한 며느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잔인하게. 군소리 없이 이혼 도장 찍으면 사내 이사라도 등록해 줄게. 생활비는 받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상간녀라는 여자 말이에요. 배를 아주 당당하게 내밀고 서 있었거든요. 마치 이 상황의 승자인 것처럼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년이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사는 꼴이 꼴 보기 싫었는데 도장부터 바로 안 찍으면 그나마 사내 이사도 못 해먹을 줄 알아. 그 말을 듣는데 분노보다 억울함이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유산을 한 며느리 병실에 찾아와서 이런 협박을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요. 유산 수술을 받은 저에게 찾아와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라고 상간녀를 들이밀었다는 이야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병원에는 아버지랑 지인이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저랑 동생은 동시에 병원에서 아버지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했죠. 그제야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간암이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유산을 한 충격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버지의 간암 소식까지 겹치니까 몸이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죽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개워내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남편 놈은 정말 뻔뻔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회사에 발을 들이밀고 다녔거든요. 자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오나? 당장 나가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회사에서 꺼져. 노동법상 해고 사유가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저는 사람이라는 게 어디까지 비열해질 수 있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협의 같은 건 애초에 불가능했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 싸웠거든요. 남편은 아주버님 로펌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할 거라며 처음부터 당당했어요. 그 태도가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 건지 쪽팔린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는 식으로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고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정말 그 가족들의 모든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정도니까 불륜도 저지르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사 내놓으라, 이혼 도장 찍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기 세계에서는 이미 모든 게 정당화돼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역시 기고만장의 끝판왕이었어요. 아들들이 돈 잘 벌고 위치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건 정리해도 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노골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석 달쯤 지났을 때 상간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였죠. 그 상간녀가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문장이 그렇게 충격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상간녀가 누구였는지 알게 됐을 때였어요. 아주버님의 대학 동기였고 예전에 남편 과외를 봐주던 그 여자였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도와줬다던 바로 그 사람이요. 알고 보니 저보다 먼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불륜 사실도 숨기고 제 앞에서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중적인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봐주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합의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국화꽃 바구니를 하나 샀어요. 일부러요. 상간녀가 출산했다는 병원을 직접 찾아갔죠. 우리 쪽 변호사는 계속 말렸어요. 지금 방문을 하면 소송을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참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국화꽃이라도 던지고 와야 제 속이 조금은 뚫릴 것 같았거든요. 산부인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쏠렸어요. 병실 앞에 서자마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세상에 국화꽃 아주 장례를 치르라고 비는구나 빌어. 그 옆에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그 모습이 더 우스웠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사람 대하기가 불편한 척이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국화꽃 바구니를 들고 한 걸음 다가가서 그대로 바닥에 던졌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보호자분 아이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실로 와주시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제 가슴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렸거든요. 산모 나이가 많아서 제왕절개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바로 아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호흡이 조금 안정된 뒤에 다시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가족들을 전부 신생아실로 내려오라고 호출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 끌듯이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제가 병실에 남아있다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수술을 한 산모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데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칼이라도 들고 온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벗어날 힘도 그럴 마음도 없어서 그냥 끌려갔어요. 신생아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거기 있던 온 가족이 동시에 굳어버렸죠. 아이의 왼쪽 귀가 이상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의 없었어요. 작다 못해 귀 모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죠. 선천적 귀기형으로 보입니다. 부위증이라고 부르는데 왼쪽 귀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청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티가 날 수 있고요. 유전적 요인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꽂혔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죠.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의 한쪽 귀가 작았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고 들었어요. 선천성 귀 기형이라고 했었죠. 결혼 초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고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왜 둘째네 애한테? 싸늘한 공기 속에서 옆에 있던 형님은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정이 싹 빠진 아주 차가운 얼굴이었죠. 형님은 아주버님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뭘 숨기는 게 있다고. 저 아이 귀가 왜 당신 귀랑 똑같냐고. 그리고 서방님의 상간녀라는 사람 당신이랑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였다며. 그래서 뭐 유전적 요인이라고 해도 내 동생도 우리 피줄이잖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래? 그럼 유전자 검사하자. 당신 진짜 왜 그래? 무슨 유전자 검사를... 그건 동의 없이는 못하는 일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동의라니. 그게 왜 필요하지? 서방님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 상간녀 뱃속에 생긴 아이 때문에 상간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이혼을 하는 거라고 주장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유전자 검사도 해야지. 그래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눈만 굴리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형님 말 몇 마디에 쫄아있는 꼴이라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유전자 검사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솔직히 나도 좀 찜찜해. 왜 귀가 저러냐고. 확실하게 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누나가 형이랑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사이인 거 누가 몰라서 그래? 나도 알 거 다 안다고.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상간녀가 알고 보니 아주버님의 전 여자친구라니요.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불륜에 상간녀 출산에 유전자 검사까지.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이었어요. 누구 하나 정상인 사람이 없어 보였죠.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였는데 동시에 가장 명확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버틸 이유도 없다는 걸 그 신생아실에서 똑똑히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딱 2주일 뒤였어요.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세상은 꼭 그 생각을 비웃듯이 더 큰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지나치게 차분했거든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 남편분의 아이 말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상간녀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고 아주버님의 친자로 확인됐다는 거였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놀랍다기보다는 역시나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연쇄적으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변호를 맡고 있던 로펌,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몸담고 있던 형님 쪽 로펌이 바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었죠. 형님의 편에 서서 형님과 아주버님의 이혼 소송을 맡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소식은 형님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상간녀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대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연애를 하던 사이였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아주버님을 잊지 못했고 아주버님이 돈 때문에 형님과 결혼했을 때도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의 과외를 해줬던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대요. 아주버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다고요. 너 아직도 나 좋아하지? 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일부러 남편 곁에 붙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상간녀를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형님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상간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써먹었던 거죠. 힘들 때마다 불러내서 위로받고 필요할 때만 달래주고 상간녀는 아주버님에게 몇 번이나 이혼하라고 했대요.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그 말을 수도 없이 했지만 아주버님은 늘 말만 했다고 해요. 명예가 중요했고 체면이 중요했고 로펌 대표 사위라는 타이틀을 놓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상간녀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상간녀는 아주버님에게 보란 듯이 일부러 남편과 바람을 피웠어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넘어간 남편 놈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병신 같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고 아이까지 가졌다고 믿었죠.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의 아이였던 거죠. 남편은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거예요. 부의증이 아니었으면 남편은 끝까지 자기 아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형제니까 아이가 닮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상황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상간녀는 그 집안을 완전히 파탄내버렸고 남편은 그 한복판에서 꼭두각시처럼 놀아놨던 거예요. 결국 상간녀는 형님과 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됐어요. 한 집안에서 같은 여자 때문에 두 건의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정말 웃기지도 않았죠. 형님과 저는 각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그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누구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각자 선택한 대가를 각자 치르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형님네 로펌에서 제 이혼 소송까지 맡아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싶었지만 이미 남편의 이혼 사건을 맡았던 이력이 있어서 제 사건에는 더 이상 투입될 수 없다고 했어요. 아쉬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대신 형님은 제게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로펌도 직접 소개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이 일을 두고 쳐 죽일 놈의 집안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소송을 갈 거라고 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도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지만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동생이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결국 수술은 진행됐고 다행히 아버지는 생명을 건졌어요. 후유증이 적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회복 중이세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밤마다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완패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5천만 원, 형님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한 집안에서 같은 여자 때문에 두 건의 상간녀 판결이 나온 셈이었죠. 판결 소식을 들은 날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두 아들이 한 여자에게 휘둘려 인생이 무너졌는데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겠어요. 이 소송의 여파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바로 해고됐어요. 결격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역시 로펌에서 쫓겨났고 다른 로펌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경기도로 내려가 로펌을 차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서 사무실만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버지는 작정하고 지인들을 통해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리셨어요. 그 덕분에 남편 역시 어디에도 쉽게 취직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 재산 대부분과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뒤늦게 시어머니가 찾아와 제 마음이라도 돌려보겠다며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금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미친년 아니야 진짜? 미친년이라고? 아니 감히 네가? 감히? 지랄하네. 가진 거 개뿔도 없는 집안이 감이라는 말이 나와? 당신네들 이제 빈털털이야. 사회적 체면이고 지위고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미느냐고 다시는 내 인생에 발 들이지 말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요즘 저는 퇴원한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해요. 날씨 좋은 날에는 집 근처 공원을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웃음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제 몸을 돌보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동생은 워낙 건강 체질이라 큰 탈 없이 약을 잘 챙겨 먹으며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동생에게 회사 일을 해보겠냐고 물으셨고 동생은 요즘 아버지 옆에서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가끔은 문득문득 과거가 떠오르기도 해요. 분노가 다시 치밀 때도 있고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과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집안에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의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제 발로 서 있는 삶이에요. 이게 제 결말이고 동시에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 마음 유지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